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외면뿐이라면 그 심정이 어떨지 상상조차 되질 않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자식들이 부모의 목숨보다 30억 유산을 탐내며 폐륜을 저질렀을 때 이 어머니는 눈물 대신 아주 통쾌하고도 현명한 복수를 선택했답니다. 과연 칠순 잔치에서 벌어진 그 사이다. 같은 반전의 결말이 무엇일지, 그리고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드릴 시원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건 40년 장사로 몸에 밴 지독한 습관 탓일 거예요. 부산 자갈치 시장의 짠내와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앞치마를 둘러매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게 벌써 40년째 반복되는 나의 일상이죠. 펄펄 끓어오르는 멸치 육수통 앞에서 뜨거운 김을 온몸으로 맞으며 국수를 삶는 내 남편 김 씨의 구분 등은 언제 봐도 짠하면서 든든한 나의 버팀목이에요. 우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낡은 3층짜리 건물은 겉보기엔 허름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이 시장 바닥에서는 알짜배기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곳이랍니다. 남들은 이제 그만 편하게 살라고 하지만 나는 육수 냄새가 밴 내 손을 내려다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솟구쳐 오르는 걸 느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해버린 이 거친 손이 바로 우리 아들 민준이를 서울 명문대에 보내고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오르게 만든 1등 공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내 몸에서 나는 이 생선 비린내가 부끄럽기는커녕 훈장처럼 느껴지곤 했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가려고 마음먹은 날은 유난히도 가슴이 설레어 잠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바빠서 못 내려온다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찌나 마음에 걸리던지 직접 올라가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은 게 어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며느리 하은이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나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하고 실한 놈들로만 골라 아이스박스가 터질 듯이 채워 넣었답니다. 살아있는 전복이며 문어에 갓 담근 김장 김치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행 기차에 오르는데 짐이 어찌나 무거운지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기차 안에서 아이스박스 틈으로 새어나오는 젓갈 냄새 때문에 옆자리 승객들이 힐끔거리고 인상을 찌푸리는 게 느껴졌지만 나는 그저 아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미안함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더라고요. 사실 이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악취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내 자식을 키워낸 생명의 냄새이자 사랑의 향기라고 여겼으니까요. 서울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주눅이 들기는커녕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 산다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분명 문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웅웅거리고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벨을 눌러보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전화를 걸어보아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덜컥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다시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경비원 아저씨에게 아들 호수를 대며 음식을 잘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서는데 왜 그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던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유난히 초라해 보여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하며 문자 메시지 알림을 울리길래 반가운 마음에 얼른 확인해 보았죠.
며느리 하은이가 보낸 문자였는데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 경비 아저씨가 음식 국물이 흘러서 냄새가 진동한다고 하셔서 그냥 폐기 처분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라는 문장이 차가운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거든요. 관리실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발 이런 것 좀 가져오지 말라는 마지막 당부까지 읽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밤새 손질하고 정성스레 쌓은 그 귀한 음식을 며느리는 쓰레기 취급하며 폐기 처분이라는 단어로 일축해 버린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내가 기대했던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찬바람이 쌩쌩 부는 냉랭함 그 자체였답니다. 아들은 다짜고짜 하은이는 나랑 결혼했지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라면서 제발 그 촌스러운 방식 좀 강요하지 말라고 소리치더군요. 비린내 나는 거 딱 질색이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는 아들의 모진 말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40년을 하루같이 맡아온 내 몸의 비린내가 아들에게는 그토록 혐오스러운 악취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가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 훈장이 자식에게는 지우고 싶은 수치였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엘리베이터 바닥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며 주저앉고 싶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내내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아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 사이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늙은 어미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고 불청객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그 사실보다 더 아픈 건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는 자책감이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돈만 벌 줄 알았지 자식에게 사람 도리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잘못인 것만 같아서 가슴을 치며 울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죠. 돌아가는 기차표를 끊으려는데 매표소 직원이 내미는 표가 흐릿하게 보여서 몇 번이나 눈을 비벼야 했고 힘없이 대합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서울에 올라올 때의 그 설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아이스박스처럼 내 마음도 텅 비어버린 것 같아 허탈한 웃음만 나오더군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런 모멸감이라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국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싸들고 온 그 음식들이 쓰레기장으로 직행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니 참으로 야속한 노릇이죠. 며느리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걸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는지 내 미련함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해야 했는지 아들이 섭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이제 다시는 아들 집에 마음 편히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과 우리 사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서글픈 확신이었답니다. 기차,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둠 속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앞날도 캄캄하기만 한 것 같아 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부산에 도착하면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며느리가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다 주고 왔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지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비린내 나는 돈으로 공부시켜 놓으니 비린내 난다고 부모를 밀어내는 자식을 보며 내가 과연 잘 살아온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와 걷잡을 수 없었어요. 손에 쥐고 있는 휴대전화 액정 위로 며느리의 문자가 여전히 선명하게 떠 있는데 그 글자 하나하나가 못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나는 서울에서의 짧고도 잔인했던 기억을 안고 도망치듯 다시 내 삶의 터전인 자갈치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내 몸의 베니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치열한 증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될 수 있다는 그 서글픈 진실을 곱씹으면서 말이죠. 서울에서 쫓겨나듯 도망쳐 부산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나는 며칠을 꼬박 알아누웠는데 그건 단순한 몸살이 아니라
자식에게 부정당한 어미의 가슴에 든 멍자국 같은 마음의 병 탓이었을 거예요. 창밖에는 태풍이라도 올라오는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낡은 창틀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내 속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아서 잠 한숨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답니다. 묵묵히 곁을 지키던 남편 김 씨는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대신 그저 투박한 손으로 식은땀 흘리는 내 이마를 짚어주며 흰죽을 쑤어다 나르기만 했어요. 평생을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서울에서 겪은 그 치욕스러운 일들을 차마 내 입으로 전할 수가 없어서 나는 그저 속이 체한 것 같다고 둘러대며 돌아누워 눈물만 삼키곤 했죠. 그날 밤은 유난히도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밤이었는데 물 한 잔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나갔던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보니 쟁반에 담긴 물잔은 산산조각이 나 있고 남편이 가슴을 부여잡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놀라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보니 남편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물려 있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지금도 눈앞에 선하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무서운 병마가 하필이면 내가 알아누워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이 타이밍에 덮쳐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패닉 상태에 빠져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어떻게든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119에 신고를 하고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어 아들 민준이의 번호를 눌렀어요. 7순이 넘은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공포였고 이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오직 하나뿐인 피부치 우리 아들밖에 없었으니까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 나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제발 받아다오 속으로 수천 번을 빌고 또 빌었지만 야속하게도 전화는 뚜뚜 소리를 내며 끊겨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들이 바빠서 못 받았을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걸어보았지만 이번에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매정하게 끊겨버리더군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고 남편을 들 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기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나는 미친 사람처럼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어요.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남편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긴박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는 며느리 하은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이 안 되면 며느리라도 받아주겠지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5번이나 연거푸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 어떤 응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빗길을 뚫고 달리는 구급차의 덜컹거림보다 내 심장이 더 요동치고 있었고 이러다 정말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해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그때 내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하길래 나는 혹시나 아이들에게서 온 전화일까 싶어 황급히 액정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며느리 하은이가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였는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중요한 비즈니스 파티 중이라 전화 못 받아요.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하세요. 라는 문장 뒤에는 땀을 흘리는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잔인하게 보일 수가 없더군요. 시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비즈니스 파티가 대수냐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당장 내 눈앞에는 생사를 오가는 남편이 있었기에 답장 보낼 정신도 없이 남편의 차가운 손만 주무를 뿐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나는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채 보호자 대기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수술실 문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어찌나 차갑게 느껴지던지 온몸이 덜덜 떨려왔지만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분간조차 알 수 없었답니다. 중요한 파티라고 했으니 정말로 바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나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믿음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나 봐요.
손녀가 지난 명절에 할머니도 신세대 되시라며 가르쳐준 인스타그램이 문득 생각나서 혹시나 아이들의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싶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앱을 실행시켰어요. 스마트폰 화면이 밝게 켜지며 익숙한 며느리의 아이디가 보였고 방금 막 올라온 듯한 동그라미 표시가 눈에 띄어 무심코 그것을 눌러보았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 채워지는 사진을 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는데 거기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 파티라던 그 중요한 자리는 강남의 어느 고급스러운 바였고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하은이는 붉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 자리도 아니었고 그저 둘이서 오붓하게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죠. 사진 아래에 적힌 며느리의 캡션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지긋지긋한 10월드, 전화 씹고 우리끼리 불금이라며 늙은이들로부터 해방된 오늘을 즐기자는 문구 뒤에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그림까지 붙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절박한 골든타임에 자식이라는 작자들은 부모의 전화를 귀찮은 소음 취급하며 그들만의 황금 같은 금요일 밤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늙은이들로부터 해방이라는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난도질했고 그들이 마시는 붉은 와인이 마치 수술실에서 흘리고 있을 내 남편의 피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까지 아들이 나에게 보였던 냉대는 그저 바빠서 혹은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애써 이해하려 노력해왔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부모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한순간 쾌락과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감싸줄 핑계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수술실 앞에 차가운 공기가 내 젖은 옷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려왔지만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는 그보다 더 뜨겁고 차가웠어요. 비린내 나는 부모가 싫어서 전화를 피하고 쓰레기 취급을 하더니 이제는 죽어가는 아비의 목숨줄마저 귀찮은 방해물로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순식간에 멀어지고 내 귀에는 오직 며느리가 적어놓은 해방이라는 두 글자만 윙윙거리며 맴돌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부모를 감옥이나 족쇄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헌신적인 어머니 박선희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문을 바라보며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는데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방시켜주마. 그러나 그 해방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서늘한 다짐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켈리를 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나는 그저 눈물 흘리는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독한 어미가 되어야만 했고 이 차가운 응급실 바닥이 바로 그 전쟁의 시작점이 된 셈이었죠.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나서도 꼬박 이틀이라는 야속한 시간이 지나서야 아들 내외가 병원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이틀이 나에게는 마치 20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 차가운 병원 복도가 그들에게는 무슨 화려한 패션쇼 런웨이라도 되는 양. 며느리 하은이는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걸어오더군요. 멀끔하게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은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곳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처럼 낯설게만 느껴졌답니다. 가까이 다가온 아들 부부에게서는 급하게 달려온 사람 특유의 땀 냄새나 걱정의 흔적 대신 진한 명품 향수 냄새와 그 뒤에 숨겨진 묘하고 역한 술 냄새가 풍겼는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텅 빈 내 위장이 울렁거려 구역질이 치밀어 오를 지경이었죠. 그들은 내 앞에 서서 죄송하다거나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건조한 눈빛으로 아버지는 좀 어떠냐며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손목에 찬 시계를 힐끔거리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고 아들은 초조한 듯 연신 다리를 떨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아버지가 언제쯤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느냐는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쯤 종료되어서 자신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는 지루한 확인 절차처럼 들렸거든요. 의식은 돌아온다더냐는 아들의 물음 속에 담긴 뉘앙스가 아버지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깨어나서 자신들을 귀찮게 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잠시 대기실에 있으라고. 나는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려 비상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차라리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떠서 마시려는데 비상구 계단 쪽에서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방금 전까지 내 앞에서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던 아들 내외의 것이었답니다. 굳게 닫힌 철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대화 내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해서 나는 물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 하은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윙윙거리며 울리는데 자기야, 우리 압구정 펜트하우스 계약금 3억 원 이미 걸어놨는데 잔금 27억은 다음 달까지 어떻게 할 거냐며 아들을 다그치고 있더군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는데 펜트하우스라니 계약금이 3억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하은이는 아버님이 저 상태로 계속 누워 계시면 유언장도 못 쓰고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며 만약 그렇게 되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져서 잔금 날짜를 못 맞출 수도 있다고 화를 내고 있었죠. 그러자 아들 민준이가 며느리를 달래며 하는 말이 가관이었는데 걱정하지 말라며 의사 말로는 아버지가 가망이 없거나 깨어나더라도 뇌 손상으로 치매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금치산자로 신청해서 법적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엄마를 잘 구슬려서 부산 건물을 팔게 만들면 된다고 아주 태연하게 계획을 읊어대는데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민준이는 부산 자갈치 시장 건물이 낡았어도 땅값이 얼만데 금매로 내놓아도 30억은 좋게 나온다며 그 돈이면 펜트하우스 잔금 치르고도 남으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는데 평생 비린내 난다고 코를 막으며 무시하던 그 건물이 그들에게는 그저 30억짜리 현금 뭉치로만 보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대꾸였는데 빨리 돌아가시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이라며 괜히 어설프게 살아서 병원비만 많이 나오면 골치 아프니 적당한 때 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자고 제안하더군요. 엄마한테는 병원비가 너무 부담되니 시설 좋은 곳으로 모시는 게 낫다고 둘러대면 늙은이가 뭘 알겠냐며 콧방귀를 뀌는 그 목소리에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아버지의 쾌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었고 그들에게 부모란 그저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시켜줄 현금 인출기이자 빨리 사라져줘야 할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던 거예요. 30억이라는 돈이 그들에게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40년 동안 뜨거운 육수통 앞에서 흘린 피땀이자 내 청춘을 다 바친 결과물인데 그걸 그들은 부모의 목숨값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계단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서 나는 귀를 막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이미 내 마음속의 어떤 세계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후였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면회 시간이 되어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병실 안에서 나는 남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는데 이 손으로 국수를 삶아 그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키워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했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가 싶더니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아주 희미하게 눈을 뜨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남편은 나를 알아보는 듯 했고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애쓰는 모습에 나는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눈빛만으로도 남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건 억울함이었고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었으며 나에 대한 미안함이었을 거예요. 나는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쥐며 귓가에 대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여보 당신 다 들었지. 저것들은 자식이 아니라 짐승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저런 놈들 아가리에 넣어주겠냐고 말했죠. 내 이 피 같은 돈 10원 한 장도 저것들에게는 절대 못 준다며 당신 목숨값으로 저들이 호의호식하게 두지는 않겠다고 피를 토하듯 맹세했답니다. 남편은 마치 내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눈가에 물기가 맺히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화장실로 가서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며칠 새심년은 늙어버린 듯 푸석하고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다르게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눈물을 닦아내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최면을 걸 듯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자식에게 헌신적인 어머니 박선희가 아니라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건물주 박선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슬픔에 잠겨있던 눈빛이 도끼로 변해가는 걸 느끼며 나는 표정을 차갑게 굳히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제 곧 시작될 연극을 위해서였죠. 대기실로 돌아가자 아들 내외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며느리가 쪼르르 달려와 아버님은 좀 어떠시냐며 가식적인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나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꾹 누르고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불쌍한 노인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더라며 이제 나는 어쩌면 좋냐고 짐짓 약한 소리를 내뱉었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찰나의 순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안도하는 기색을 보이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들의 입가에 스치는 미세한 미소를 보며 나는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삼켰는데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꾸나 하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 있는 멍청한 노인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40년 동안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장사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건물만 팔면 30억이 생긴다는 그 달콤한 꿈에 젖어 있겠지만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작정이었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너희 아빠가 저렇게 되니 나도 다 부질없다며 부산 생활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야겠다고 운을 떼었는데 그 말을 듣는 아들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게 적나라하게 보이더군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나는 내 남편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려는 이 페륜아들을 상대로 내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큰 거래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어요. 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고 그 모습을 보는 내 속에서는 쓴물이 올라왔지만 나는 짐짓 힘없고 가련한 노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그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너희 아빠가 저렇게 쓰러지고 나니 내가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온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다 부질없게만 느껴진다고 운을 떼자 민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나는 한숨을 푹 쉬며 이제 부산 생활도 싹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너희들 곁에 살면서 남은 여생이나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순간 며느리 하은이의 눈동자가 번쩍이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답니다. 너희가 봐둔 집이 있다고 했으니 그래 거기 계약하라고 내가 흔쾌히 허락하자 두 사람은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쾌재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병원비랑 내 노후는 너희가 책임져 줄 거지 하고 짐짓 의지하는 척 물었더니 하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효성지극한 며느리라도 된 양 당연하죠. 어머니 저희가 극진히 모실게요. 하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 가식적인 대답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꾹 참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민준이가 이때다 싶었는지 조심스럽게 본색을 드러내며 그럼 건물 처분 위임장은 저희가 받아서 처리할까요? 하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내 평생의 피땀이 서린 건물이니 마지막 정리는 내 손으로 직접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답니다. 대신 잔금 날짜 전까진 꼭 현금을 만들어 줄 테니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계약부터 하라고 부추겼고 혹시라도 위약금 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큰 걸로 계약하라는 당부까지 있지 않았어요. 30억이라는 거금이 곧 손에 들어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아들 내외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펜트하우스 계약을 서두르겠다며 신이 나서 병실을 나갔고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차갑게 식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간 뒤 나는 남편을 간병인에게 맡기고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와 40년 단골인 부동산 김 사장을 찾아갔는데 김 사장은 갑작스러운 내 방문에 놀란 눈치였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무슨 사연이 있음을 직감한 듯 했답니다. 나는 김 사장에게 시세보다 조금 싸도 좋으니 무조건 현금 박치기 조건으로 가장 빨리 건물을 팔아달라고 부탁했고 김 사장은 워낙 노른자 윗땅이라 매수 대기자는 줄을 섰다며 걱정 말라고 내 손을 잡아주더군요. 건물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고 내 손에는 35억 원이라는 거금이 쥐어졌지만 그 돈은 더 이상 내 자식들의 탐욕을 채워줄 먹잇감이 아니었어요. 나는 국수 가게의 집기들도 모두 중고상에게 넘겼는데 손때 묻은 육수통과 낡은 국수 기계가 트럭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건물을 판 돈 35억 원 중에서 10억 원은 남편과 예전부터 상의해왔던 고아원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 기부 증서를 받아들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하나를 덜어낸 기분이 들었어요. 남은 돈 20억 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일시불로 인출할 수 없고 매달 일정 금액만 지급받는 즉시 연금에 가입해서 자식들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손댈 수 없도록 꽁꽁 묶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5억 원으로는 제주도 서귀포의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고 아담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곳은 남편이 퇴원하면 함께 내려가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던 우리의 마지막 도피처이자 안식처였죠.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서울에 있는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달콤한 상상에 젖어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잔금 날짜가 다가올수록 내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건 불안함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파국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며느리 하은이는 벌써부터 인스타그램에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며 자랑질을 시작했더군요. 새집에 들을 가구며 조명들을 고르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며느리의 게시물 아래에는 부러움을 사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고 민준이는 회사에 사표를 낼까 고민 중이라는 소문까지 들려왔으니 그들의 김칫국 마시는 솜씨가 가히 수준급이었어요. 나는 텅 빈 가게 안에 홀로 서서 4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벽이며
바닥을 천천히 쓸어보았는데 이곳에서 흘린 내 땀과 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내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을 내 손으로 정리한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더러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라지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하며 굳게 닫힌 셔터를 내렸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나는 덫을 놓은 사냥꾼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식들이 쳐놓은 펜트하우스라는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허우적거릴 모습을 상상하니 묘한 쾌감이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길은 지난번처럼 비린내 나는 아이스박스를 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아닐 것이기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답니다. 나는 이제 돈만 아는 무능한 노인네가 아니라 70억짜리 교훈을 가르쳐줄 무서운 선생님이 되어 그들 앞에 설 것이고 그들이 내 칠순잔치상에 숟가락을 얹으려 할 때 밥상을 통째로 엎어버릴 작정이었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화려한 칠순잔치가 그들에게는 지옥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겠지만 말이에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려 했던 그들의 괘씸한 죄를 묻기 위해 나는 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모정까지 깨끗이 지워버렸고 이제 남은 건 차가운 이성과 끓어오르는 복수심뿐이었어요. 남편의 병원비조차 아까워하며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그 패륜적인 말들이 내 귓가에 쟁쟁한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어요. 나는 내 손에 쥐어진 기부증서와 연금증서 그리고 제주도 집문서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으며 이것들이야말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답니다. 이제 곧 막이 오를 칠순잔치에서 그들이 보여줄 표정이 벌써부터 눈앞에 아른거려 나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나는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서울역에 발을 디뎠어요.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한정식 식당의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을 찔러오듯 반짝이고 있었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야금 소리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오늘 주인공인 내 남편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곧 손에 들어올 거금에 취한 자식들의 환희를 표현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아들 민준이는 입구에서부터 과장된 몸짓으로 우리를 맞이하며 아버지 생신 축하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지만 그 눈은 내 손에 들린 낡은 가방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을 몰랐답니다. 며느리 하은이 역시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고운 한복까지 차려입고 나와서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며 팔짱을 끼는데 그 팔에 닿는 촉감이 어찌나 차갑고 이질적이던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친척들도 꽤 많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민준이가 대기업 임원이라더니 역시 효자라며 칭찬을 늘어놓았고 그 말을 듣는 아들의 어깨는 한껏 으쓱해져 있었지만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앉았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산해진 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나왔지만 내 입에는 그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하기만 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들이 죄다 체할 것만 같았어요. 하은이는 내 접시에 갈비찜이며 잡채를 덜어주며 어머니 부산 정리는 다 되신 거죠. 오늘이 펜트하우스 잔금 치르는 날인 거 아시죠? 하며 귓속말을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징그럽게 들려왔답니다. 나는 애써 입가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고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듯 며느리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떨림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느껴지더군요. 테이블 아래에서는 민준이와 하은이의 발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고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빨리 돈 봉투를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오고 있었지만 나는 짐짓 모른 척하며 천천히 국물만 떠먹었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물 증정 시간이 돌아왔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는데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주인공인 우리 부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먼저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하며 준비한 꽃다발을 안겨주었는데 그 꽃다발 속에서도 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역겨움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답니다. 이제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올려놓았는데 그 순간 좌중의 시선이 그 누런 봉투 하나에 집중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민준이와 하은이의 눈동자가 그 봉투를 보자마자 화등잔만하게 커지더니 서로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수표인가 봐 대박이야 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내 눈에는 훤히 보였답니다. 나는 짐짓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자 민준아, 하은아, 이게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내 마지막 선물이다. 어서 열어보렴 하고 부드럽게 권유를 했어요. 민준이는 마치 보물상자라도 여는 아이처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고 하은이는 옆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침을 꼴깍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들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아야 했답니다. 봉투 입구가 뜯어지고 민준이가 그 안에 든 내용물을 꺼내는 순간 식당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모두가 숨죽여 그 종이 쪼가리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봉투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수십억짜리 수표 다발도 아니었고 통장도 아니었으며 그저 몇 장의 종이 서류들 뿐이었는데 민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가더군요.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종이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법인 기부증서라는 굵은 글씨 아래 기부자 박선희 김철수 그리고 금액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그 옆에 있던 하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낚아챈 두 번째 서류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고 소유자는 분명히 내 이름 박선희로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는 매달 일정 금액만 지급되고 중도 해지가 절대 불가능한 즉시 연금 가입 증서였는데 그 세 장의 종이가 바로 내 전 재산 35억 원의 행방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종이들을 뒤적거리며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현금은요? 내 펜트하우스, 잔금은 어디 갔냐고요? 하며 쇳소리를 내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신 뒤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아들을 향해 입을 열었답니다. 민준아, 내가 그랬지. 하은이는 너랑 결혼했지. 나랑 결혼한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나한테 촌스러운 방식 강요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게 보였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나도 마찬가지란다. 내 돈은 나랑 결혼했지 너랑 결혼한 게 아니야. 너희는 독립된 가정이라며 너희 집 사는데 왜 내 노후 자금을 쓰려고 하니 그건 엄연한 사생활 침해 아니냐고 되물었죠. 그리고 옆에서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며느리 하은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는 결정타를 날렸는데 내 음식 냄새 나서 갖다 버렸다며 이 돈에서도 멸치 육수 냄새랑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할 텐데 그 고상한 비위로 어떻게 쓰려고 했니? 그래서 내가 냄새 안 나게 아주 좋은 곳에 기부하고 왔으니 이제 냄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비꼬아 주었답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가슴에 꽂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했고 하은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펜트하우스라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부모를 짐작 취급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고 나는 그제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현실을 자각한 민준이가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엄마 미쳤어. 당장 계약 파기하고 돈 찾아와. 나 계약금 3억 날린단 말이야. 위약금까지 물면 나 신용불량자 된다고 하며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폐류나 그 자체였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혀를 차기 시작했고
식당 직원들까지 몰려와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민준이는 멈출 줄을 모르고 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더군요. 그때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있던 남편 김 씨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식당 안의 소란이 일순간에 멈추고 말았어요. 그 3억 원은 비 오는 날 밤 너희가 마신 와인 값이다. 싸게 치렀다고 생각해라. 남편의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욕설보다 강력하고 무서운 일갈이었고 민준이와 하은이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죽어가는 아비의 목숨을 담보로 와인 파티를 벌였던 그날 밤의 죗값이 고작 3억 원이라면 너희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처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가자 여보. 여기 음식 맛도 없고 냄새만 고약하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도 짐을 챙겨 들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식당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뒤에서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아들이 식탁을 엎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식당을 빠져나오는 우리의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의 화살이 아들 내외에게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는데 저런 천하의 불효자식들이 어디 있냐며 혀를 차는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화려했던 칠순잔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데 그 바람이 어찌나 상쾌하던지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남편을 바라보고 활짝 웃어 보였어요. 이제 우리는 자식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답니다. 서울에서 그 난리통을 겪고 제주도로 내려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6개월은 내 70평생을 통틀어 가장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이었답니다. 서울 소식은 가끔 연락하는 친척들을 통해 건너 들려오곤 하는데 우리가 떠나고 난 뒤 아들 민준이의 삶은 그야말로 태풍 맞은 배처럼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펜트하우스 계약금으로 걸었던 3억 원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발생한 막대한 위약금 소송에 휘말려 그 잘난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위태로워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샀던 기존의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은행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데 그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기만 했어요. 돈이 떨어지자 사랑이라 믿었던 그들의 관계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는데 명품을 그렇게나 좋아하던 며느리 하은이는 민준이가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쌌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인 나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뻔뻔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는 친정으로 도망쳐 버렸다니.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세련된 부부 생활의 밑바닥이 얼마나 얕고 비루했는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죠. 게다가 민준이는 회사에서도 급한 불을 끄려고 공금에 손을 댔다는 횡령 의혹까지 불거져 감사를 받고 있다니.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 되고 말았는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무섭고 정확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반면에 여기 제주도 서귀포에서의 우리 부부의 삶은 서울에서의 악몽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눈부시게 평화로워서 가끔은 이게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한답니다. 아침이면 바다 건너 불어오는 짭조름하면서도 상쾌한 바람이 잠을 깨우고 나는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앞치마 대신 살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운 리넨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죠. 서울의 매연과 스트레스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남편 김 씨의 얼굴에는 이제 검버섯 대신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지팡이 없이도 텃밭을 가꿀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마당 한 구석에 상추며 고추를 심고 흙을 만지며 소일거리를 하는데
흙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운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답니다. 이곳 이웃들은 서울의 차가운 아파트 사람들과는 달라서 우리가 텃밭에서 딴 채소를 조금만 나눠줘도 금세 갓 잡은 생선이며 감귤을 한 바구니씩 들고 찾아오곤 해요. 피를 나눈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탐내어 죽기만을 바랐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살뜰히 챙기고 걱정해주니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게 되더군요. 자식 걱정 없이 오로지 나 자신과 남편만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차를 마시는 이 단순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40년을 희생만 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으며 살았지만 결국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걸 70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배우게 된 셈이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테라스에 앉아 남편과 함께 향긋한 감귤차를 마시며 파도 소리를 듣고 있던 평화로운 오후였는데 갑자기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액정에 뜬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나는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내가 알던 그 당당하고 오만했던 대기업 임원 아들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채 울부짖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어요. 엄마 나 죽어. 하은이는 도망갔고 빚쟁이들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데 나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하며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제발 1억 원만 아니 5천만 원이라도 좋으니 제발 좀 융통해 달라며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엄마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악을 쓰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걸 느꼈어요. 벼랑 끝에 몰린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의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요구하는 뻔뻔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말하는 죽겠다는 소리가 예전 같았으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느껴졌겠지만 지금은 그저 철없는 아이의 투정이나 지나가는 빗소리처럼 아무런 감흥 없이 들린다는 사실에 나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나는 바다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아주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민준아, 네가 예전에 그랬지. 너희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엄마의 촌스러운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이다. 아들은 내 말에 당황했는지 잠시 울음을 멈추고 훌쩍거리기만 했는데 나는 그 침묵을 틈타 마지막 긋기를 박듯 단호하게 말을 이어나갔답니다. 나도 이제 너의 그 사생활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기로 했으니 너도 내 사생활을 방해하지 마라. 다오나는 지금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즐기고 있는 중이란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내 노후에는 더 이상 비린내 나는 걸 드리고 싶지 않구나. 하고 말이죠. 아들이 뭐라 소리치려는 찰나 나는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고 곧이어 차단 설정까지 마친 뒤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어요. 전화가 끊긴 정적 속으로 다시금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고 나는 그제야 깊은 숨을 토해내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었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완전히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워졌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닌 애도에 가까운 감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박선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고 희생의 아이콘도 아닌 그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었죠. 옆에서 묵묵히 내 손을 잡아주는 남편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나는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생을 서로를 의지하며 이곳에서 평온하게 늙어갈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서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비명소리는 이제 이 파도 소리에 묻혀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비로소 완전한 타인이 된 그들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찻잔에 담긴 귤차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마치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팡파르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저녁이었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부모를 그저 물주로만 여겼던 자식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진정한 행복은 결코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는 법이거든요. 이제 부모님들도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존엄과 노후를 지키며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때랍니다.